아빠, 늦게 와서 미안해요. 흙먼지 가득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제검사라고 온 젊은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자는 손에서 힘없이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여검사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색이 바랜 분홍색 딸랑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챙그랑. 딸랑이가 울리는 순간 남자의 무릎이 꺾였어요. 35년 전 입양 가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넣어줬던 바로 그 딸랑이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검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꺼내든 건 딸랑이만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부녀의 눈물의 만남은 수갑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하며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4년 여름 강남 한복판. 대형 VIP 실버타운 건설 현장에는 한낮의 태양이 시멘트 더미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믹서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리,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 그 사이로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죠. 그 현장 한가운데 허리가 반쯤 굽은 60대 남자 한 명이 낡은 목장갑을 낀 채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혁? 시멘트 가루가 눈썹과 속눈썹까지 하얗게 뒤덮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눈밭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았어요. 목덜미로 흐르는 땀이 시멘트 가루와 섞여 진흙처럼 흘러내렸고 그의 손등에는 수십 년 노동의 흔적인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벽돌을 한 장 들어 올리다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통증이 번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35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시멘트를 나르고 밤이면 쪽방 한 칸에서 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래는 삶. 그게 김민혁이라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장 정문 쪽에서 굉음이 터졌어요. 민혁이 고개를 돌리자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4대가 마치 전쟁터에 돌진하는 탱크처럼 현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거든요. 타이어가 자갈을 튕겨내며 급제동했고 그 뒤를 이어 수사기관 표식이 붙은 차량 2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야, 못 보던 차가 오네. 인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현장 소장이 허둥지둥 달려갔고 보안 요원들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수사관이 내민 건 압수수색 영장이었어요. 현장을 통제합니다. 모두 작업을 멈추고 제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 목소리가 확성기처럼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콘크리트 믹서가 멈추고 쇠파이프 소리도 사라졌어요.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민혁은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 중 맨 앞 차량의 뒷문이 열렸어요. 먼저 검은 구두 끝이 보였고 이어서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35년 전 갓 태어난 아기를 빼앗기던 그날 밤, 그 아기의 엄마 유정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인부들 사이를 헤치며 다가왔습니다. 또각또각 굽이 낮은 구두 소리가 자갈밭 위로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녀의 눈이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다는 걸 민혁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죠. 여자가 민혁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민혁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나 지안이야. 늦게 와서 미안해.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25살 민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손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발등 근처에서 울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빠, 지안이 다른 손으로 작은 물건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분홍색 딸랑이. 플라스틱은 색이 바래고 금이 가 있었지만 그녀가 살짝 흔들자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챙그랑. 그 소리에 민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35년 전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그날 밤. 아기 베네 저고리에 몰래 넣어줬던 딸랑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딸랑이가 지금 눈앞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내 딸 지안이냐?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시멘트 가루가 묻은 볼 위로 눈물이 진흙처럼 흘러내렸죠. 지안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시멘트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수십 년 노동의 무게가 배어있는 거친 작업복에 얼굴을 묻고 그녀도 소리 없이 오열했어요. 어깨가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도 새어나오는 흐느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품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35년 동안 상상만 했던 온기가 지금 진짜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안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다급한 무전이 터져 나왔거든요. 검사님, 현장 입구에 검은 밴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쪽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대형 경비 차량 진입 시도 중입니다. 김민혁 씨부터 빼내세요. 지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는데 수사관 한 명이 다가와 외쳤어요. 대형 글로벌 대표 김민혁. 현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인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혁에게 쏠렸고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표요? 제가요? 민혁이 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수사관의 눈은 분명히 민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삽질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피의자 김민혁, 당신을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안을 바라봤어요. 검사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에게 자기 손으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니.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지안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혁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하지만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뒤로 감추며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지안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빠. 민혁이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가 뒤섞여 손톱 밑까지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손등에 굳은 살은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상처가 새겨져 있었죠. 내 옷 버린다. 아빠 손이 너무 더러워서. 수갑이고 뭐고 내 옷 버리면 어떡하니.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딸 옷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차가운 금속이 민혁의 손목을 감쌌어요.
찰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에도 움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를 펴고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딸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조용히 잡혀가는 게 검사인 이 아이 체면 살려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혁은 더 단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지안이 아버지의 손을 덮듯이 붙잡았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요. 지안이 속삭였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딸이 하는 일이라면 순순히 따르기로 했어요. 수사관들이 민혁을 호송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아버지의 시멘트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루를 털어내지 않았어요. 아빠, 기다리세요. 반드시 밝혀낼게요. 호송차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혁이 고개를 돌려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눈.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내 딸이 살아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지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분홍색 딸랑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챙그랑. 35년 전의 소리가 오늘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 대법정 앞 복도에는 취재진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외침이 좁은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김지한 검사님, 친부를 직접 기소하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피고인과의 관계를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지아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색태 안경 너머로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그녀는 법정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만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수백 개의 셔터 소리가 폭격처럼 쏟아졌어요. 지안이 검사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피고인석을 향했어요. 거기에는 초라한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민혁? 낡은 수의 소매 밖으로 드러난 그의 손은 수십 년 공사장 노동의 흔적인 굳은 살과 흙먼지가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번쩍이는 조명 아래 그 손은 지독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끌려온 사람처럼요. 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딸이 저기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35년 전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아비. 그런 자격 없는 인간이 어떻게 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임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고인 김민혁.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민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당신은 대형 글로벌의 대표 명의로 3천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검사석을 향했습니다. 지안이 거기 서 있었어요. 은색 안경 너머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 우리 딸이 저렇게 컸구나. 민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바로 그때 방청석 맨 앞줄에서 누군가 다리를 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명품 실크 수트를 입은 80대 노인이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그룹 회장, 유정의 어머니이자 35년 전 그의 인생을 산산조각 낸 장본인이었어요. 회장은 민혁과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오페라를 감상하듯 여유롭고 잔인한 미소였어요. 그녀는 옆에 앉은 변호인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비열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민혁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자 손이 달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웃고 있어. 내 인생을 짓밟아 놓고 내 아이를 빼앗아 놓고 지금 저렇게 웃고 있어.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혁의 눈에 지안이 들어왔어요. 검사석에 서서 서류를 넘기고 있는 딸. 이제 막 찾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는 순간 대형 그룹의 칼날이 지안의 목을 겨눌 거라는 거요. 저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3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님. 민혁의 입에서 첫마디가 흘러나왔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순간 지안의 손이 멈췄어요. 서류를 넘기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지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법대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말을 이었어요. 3천억 원, 제가 세탁했습니다. 대형 글로벌 대표로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펜을 놀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대형 그룹 회장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옆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계획대로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안은 서류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삼키듯 차가운 법률 용어를 내뱉었어요. 피고인은 자백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이 잠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지안아. 아빠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게 널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민혁은 지금 스스로 3천억의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도 거대한 방탄조끼가 되어 딸의 앞길을 막는 모든 칼날을 제 몸으로 받아내기로요. 주임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본 검사는 피고인 김민혁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습니다. 그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대형 그룹 일가는 서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들이었어요. 회장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마치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처럼요. 지안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잠시 후 지안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피고인의 자백과 배치되는 정황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회장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어요. 자백의 신빙성과 배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30분간의 휴정을 요청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재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간 휴정합니다. 딱 의사봉 소리가 울렸어요. 지안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깐 피고인석을 스쳤어요. 민혁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이 아니라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것만으로도
난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지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대형그룹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어요. 회장이 변호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것이 무슨 잔머리를 돌리고 있는지 알아봐.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지아는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그제야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스스로 괴물이 되려고 해요? 내가 아빠를 찾은 건 이렇게 보내려고가 아니었는데. 지안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 화면이 이 장면으로 뒤덮였어요. 특보 김지한 국제검사, 친부를 직접 기소, 비정한 부녀의 법정 대결,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프랑스 합동수사팀의 김지한 검사가 자신의 친부인 김민혁 씨를 직접 기소하는 자리에 섰는데요. 화면에는 법정에서 마주선 부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은색 안경을 쓴 차가운 표정의 딸과 초라한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법정 대결이 35년 전 비극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거요. 35년 전 1989년 가을 서울의 한 대학교 야간 열람실은 밤 10시가 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책상마다 빼곡히 앉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로 연필 긁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죠. 민혁은 열람실 구석 자리에 앉아 법전을 펼쳤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막 돌아온 터라 아무리 옷을 털어도 시멘트 가루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삽질하다 긁힌 상처가 아물다 말았고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민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법전을 외우는 게 그의 일상이었으니까요. 딸깍. 민혁이 볼펜을 눌렀어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볼펜을 딸깍딸깍 누르곤 했거든요. 딸깍, 딸깍. 그때 누군가 등을 톡톡 건드렸어요. 민혁이 고개를 돌리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딸깍딸깍 볼펜 소리가 집중하는데 방해됩니다. 자제 부탁드릴게요. 민혁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음을 냈다니 너무 민망했어요. 그는 여학생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며 사과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깔끔하게 묶은 긴 머리카락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윤기 있게 빛났습니다. 민혁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책으로 돌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민혁은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사왔습니다. 하나는 자기 책상에 놓고 다른 하나는 작은 쪽지와 함께 여학생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사과의 의미로 드립니다. 여학생이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봤어요. 민혁은 멋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학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민혁이 열람실에 들어서자 여학생이 먼저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자판기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요.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옆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의 이름은 유정이었어요. 경영학과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민혁은 자기가 법대생이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정이 민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상처 자국과 시멘트때가 남아있는 손이었죠. 민혁은 부끄러워서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려 했어요. 그런데 유정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참 정직해서 좋네요. 민혁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누구도 그의 거친 손을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정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가식적인 손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악수하면서 뒤에서는 딴소리하는 그런. 그 말에 담긴 쓸쓸함을 민혁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가 어떤 세계에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나눈 첫 키스. 학교 뒷산에서 손잡고 걸었던 가을 저녁. 민혁의 좁은 자취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밤. 유정은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재벌가의 호화로운 저택보다 이 작은 방이 더 따뜻하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유정이 민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 나 임신했어. 민혁의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법고시 수험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뒷면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연, 알지의 편안할 안. 법이 너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 민혁은 수험표를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합격해서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유정은 민혁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형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요. 말하려고 몇 번이나 입을 뗐지만 그때마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민혁이 자기 집안을 알면 도망갈까 봐요. 아이를 낳고 나면 말하자. 그때 가서 말해도 늦지 않아. 유정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유정은 민혁의 자취방에서 직접 베넷 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느질이 서툴러서 손가락을 여러 번 찔렸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어요. 민혁은 시장에서 분홍색 딸랑이를 사왔습니다. 제일 싼 거였지만 소리만큼은 맑고 예뻤거든요. 챙그랑. 유정이 딸랑이를 흔들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모든 행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4~5명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민혁이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주먹을 날렸습니다. 턱을 맞은 민혁이 뒤로 나자빠졌고 코피가 터져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민혁 씨, 유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놔줘요. 나 임신했다고요. 유정이 발버둥 쳤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구둣발이 그의 등을 짓밟았어요. 가만히 있어. 이 거지 같은 놈아. 민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정이 끌려가는 게 보였어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민혁 씨, 유정아. 민혁이 기어가려 했지만 구둣발이 또다시 그의 머리를 눌렀어요.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피가 흘렀습니다. 검은 세단의 문이 열렸고 유정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유정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민혁 씨, 살려줘요. 제발.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혁은 바닥을 짚고 간신히 일어나 뒤쫓았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정아, 유정아. 민혁이 미친 듯이 달렸지만 차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뒷유리창 너머로 유정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있었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민혁은 텅 빈 도로 한가운데 서서 무릎을 꿇었어요. 유정아. 목이 찢어지도록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그제야 알게 됐어요. 유정이 대형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요. 민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형그룹.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가. 그런 집안의 딸과 자신이 사귀고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 그녀가 아이와 함께 끌려갔다니. 민혁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달리기 시작했어요. 유정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민혁은 유정이 간 병원을 알아냈어요. 강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날은 사법고시 2차 시험 당일이었어요. 민혁은 주머니에서 수험표를 꺼냈습니다. 뒷면에는 지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민혁은 수험표를 두 손으로 찢었어요. 종이 조각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한 민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대형 그룹이 동원한 경비와 용역들이었어요. 민혁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사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임산부 보호자입니다. 이름은 유정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민혁이 밀고 들어가려 했지만 주먹이 날아왔어요. 뺨을 맞고 휘청거리는 민혁 앞에 5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실크 정장을 입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 대형그룹 회장이었어요. 당신이 그 민혁이라는 사람인가? 회장이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역겨운 눈빛이었어요. 우리 집안의 혈통 없는 사위는 들릴 수 없어. 그 씨도 마찬가지야. 민혁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씨라니. 자신의 아이를 저 여자는 그 씨라고 불렀어요. 회장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혁의 가슴에 내밀었습니다. 유정이가 직접 쓴 각서야.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입양에 동의한다고. 거짓말이시죠? 유정이가 이런 거 쓸 리 없어요. 민혁이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사내들이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름만은 내가 지은 대로 남겨주지. 그 정도 자비는 베풀어 줄게.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덧붙였어요.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민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어요. 제발요, 제발 아이만은. 내가 직접 키울게요. 아이를 돌려주세요. 하지만 회장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사라졌습니다. 민혁은 벌떡 일어나 신생아 씨를 향해 달렸어요.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가다 용역들에게 붙잡혔지만 발버둥 치며 기어이 신생아 실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갓난아기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자기 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안아, 지안아. 민혁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고 이마를 유리에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내 아이예요. 내 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용역들이 달려들어 민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구둣발이 그의 등을 짓밟았고 또 다른 구둣발이 옆구리를 찼습니다. 민혁은 바닥을 기며 손을 뻗었어요. 유리창을 향해, 그 너머의 아이를 향해. 제발,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 출생신고에 자기 이름도 없을 거란 걸요. 법 앞에서 그는 이 아이와 아무 연결고리도 없는 생판남이었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더 잘 알았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법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래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유리창 너머에 자기 피를 나눈 아이가 있으니까요. 용역들이 민혁을 질질 끌어복도 밖으로 내던졌어요. 민혁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며칠 후 입양 당일이 됐습니다. 민혁은 병원 앞에서 서성이다가 간호사 한 명을 붙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과 분홍색 딸랑이를 건넸습니다. 제발, 우리 지안이 갈 때 이것 좀 같이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간호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혁의 젖은 눈과 떨리는 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몰래 베넷 저고리 안에 사진과 딸랑이를 넣어줬어요. 아이를 태운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민혁은 용역들의 포위망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차 뒷유리에 손바닥을 갖다 댔어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의 주먹이 보였습니다. 그 주먹이 마치 아빠 손을 잡으려는 듯 움찔거렸어요. 지안아.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그의 손바닥이 유리창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민혁은 텅 빈 도로 위에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꼭 찾으러 갈게, 지안아. 사진 보면서 아빠 얼굴 기억하고 있어. 같은 시각 산부인과 병실. 약물에 취해 겨우 깨어난 유정에게 어머니가 빈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다. 유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유정은 젖도 물려보지 못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어요. 지안아. 그렇게 두 사람은 산채로 지옥에 갇혔습니다. 지안이를 보낸 그날 이후 민혁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떠도 천장만 보였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 친구 보증을 섰다가 그 친구가 도망쳐버린 뒤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혁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빚쟁이 깡패들이 들이닥쳐 있었어요. 유리문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냄비와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혁은 그 사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달만, 아니 보름만 시간을 달라고 빌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민혁이 고개를 들자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혁이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어요. 사람 살려요. 제발 누가 좀. 하지만 그자들은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민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비 때문에 연락을 끊은 친척들, 얼굴 붉히고 떠난 친구들. 텅 빈 장례식장에는 국화꽃 향기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비조차 없었어요. 민혁은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가 사무실 소장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급금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2배로 일하겠습니다. 소장은 한숨을 내쉬더니 돈봉투를 건넸어요. 갚을 생각 마라. 그냥 일 열심히 해. 민혁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장례식장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민혁은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방 한 구석에 쌓아둔 법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가 묻어 표지가 닳아버린 책들, 검사가 되겠다고, 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밤새 외웠던 책들이었죠. 민혁은 그 책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헌책방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얼마에 사주실 수 있어요? 헌책방 주인이 책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법전은 법개정이 자주 돼서 잘 안 팔려. 2만 원이요. 2만 원. 수천 페이지의 지식이 밤새 빨갛게 줄 긋고 외웠던 모든 시간이 고작 2만 원이었습니다. 민혁은 돈을 받아들고 헌책방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전봇대에 기대야 했습니다. 법을 공부해서 뭐하나. 법은 아이도 못 지키고 아버지도 못 지켰는데 그날부터 민혁은 새벽 인력시장의 단골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하 터널 공사판만 골라다녔어요. 위험하고 힘든 일일수록 일당이 샜거든요. 시멘트를 나르다가 손등이 갈라졌습니다. 독이 올라서 살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어요. 피가 배어 나왔지만 민혁은 장갑을 끼고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거든요. 그 돈이면 지안이 찾는 저금통에 10,000원을 더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공사판, 밤에는 배달. 민혁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골목길을 달리다가 빗길에 바퀴가 미끄러졌어요. 순간 몸이 붕 떴고 그대로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바지가 찢어지고 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민혁은 옷에 달린 천 조각을 찢어 상처를 동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배달을 마쳐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이번 달 월세가 밀리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혁의 방 한 구석에는 늘 깨끗하게 보자기로 쌓인 저금통이 있었어요. 지안이 찾는 돈이라고 적힌 저금통. 빚을 갚느라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넣었습니다. 동전 몇 개라도 넣을 때마다 민혁은 저금통에 얼굴을 부비며 중얼거렸어요. 지안아, 아빠가 꼭 찾으러 갈게. 그게 민혁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입양기관에 문의해도 경찰에 신고해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뒷골목에서 작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입양 기록 추적 전문. 해외 입양도 가능.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그 문을 두드렸어요. 사무실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칭 탐정이라고 했어요. 해외 입양 기록도 찾을 수 있어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특별한 루트가 있거든요. 대신 성금이 필요합니다. 민혁은 꼬박 5년을 모은 돈이 든 봉투를 꺼냈어요. 1,000만 원.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요. 딸이 잘 살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그것만 알면 돼요. 탐정이 봉투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민혁은 그 말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전화기만 들여다봤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책상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텅 빈 사무실 문에는 임대문이라는 딱지만 붙어 있었습니다. 민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어요. 전문 사기꾼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여러 건 신고가 들어왔어요. 민혁은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거에 외웠던 형법 조항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 딸 빼앗아간 놈들은 안 잡고 내 돈 뺏어간 놈도 못 잡아. 민혁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법이 대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미친 사람 보듯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민혁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혁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아스팔트에 고인 무릉덩이를 밟으며 흙탕물이 바지에 튀었어요.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 속에 두 손을 짚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지안아. 민혁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안아. 아빠가 미안해. 돈을 잃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딸에게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부서졌다는 공포에 민혁은 인간의 언어를 잃었습니다. 하염없이 울부짖었어요.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절규였습니다. 그렇게 민혁은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였어요. 지구 반대편 프랑스 파리 16구의 화려한 대저택에서는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었어요. 한국에서 건너온 이 작은 아기는 낯선 냄새와 공기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유모가 화려한 레이스 침대에 눕히고 순면 이불을 덮어줘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프랑스어로 자장가를 불러줘도 분유를 먹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모가 베네 저고리를 갈아입히던 중 무언가가 툭 떨어졌거든요. 지안이 입양올 때 같이 있던 분홍색 딸랑이였습니다. 챙그랑. 딸랑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지안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 딸랑이만이 지안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국에서 온 아이는 낯선 땅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양부모는 지안이 좀 더 크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안, 너는 한국에서 왔어. 친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너를 우리에게 보내셨단다. 어린 지안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지금의 양부모가 최고의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이 딸랑이랑 사진은 친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거야. 소중하게 간직하렴. 양어머니가 건네준 낡은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사진을 매일 밤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지안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야, 넌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이들이 지안을 애워쌌어요. 한 녀석이 지안의 검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껌을 붙였습니다. 다른 녀석은 양손 검지로 눈꼬리를 찢어 올리며 비웃었어요. 너 눈이 왜 이렇게 작아? 웃겨.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자 화장실 칸에 숨어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때까지 깨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울면 지는 거다. 울면 내가 진짜 버려진 게 되는 거다. 그제야 지안은 실감했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입양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요. 이 나라에서 자신은 언제까지나 이방인이라는 걸요. 어느 날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이 지안의 가방에 달린 딸랑이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뭐야? 고물 장난감이잖아. 한 녀석이 딸랑이를 낚아채더니 운동장 저쪽으로 던져버렸어요. 딸랑이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안은 몸을 날렸어요.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딸랑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안은 흙먼지 묻은 딸랑이를 치마로 닦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힘이 없으면 소중한 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지안은 겉으로는 평범한 아이처럼 자랐습니다. 양부모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고 부족함 없이 키워줬어요. 하지만 지안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물음표가 떠다녔습니다. 내 진짜 부모님은 왜 나를 버렸을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였을까?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양부모의 결혼기념일 파티 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손님들이 양부모를 축하하는 동안 지안은 조용히 서재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 입금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입금? 아이. 문틈으로 양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형그룹.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건지. 대형그룹. 그 이름이 지안의 귀에 불도장처럼 박혔습니다. 지안은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금, 대형그룹, 아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날 밤 지안은 양부모가 잠든 뒤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서랍을 뒤져 입양 관련 서류를 찾았어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류의 끝부분 쪽에 대형그룹이라고 양부모가 작게 메모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뒷장에는 친모는 사망한 아이라고 알고 있음이라는 메모도 추가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년 전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입양되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딸이 죽었다고 알고 있던 친엄마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요. 지안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을 딸처럼 사랑해준 줄 알았던 양부모. 그 온기가 사실은 대형그룹에서 돈을 받고 자신을 감시하는 대가였다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지안은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얼굴을 묻고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몸이 계속 경련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지안은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쁜 건 양부모가 아니야.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진짜 나쁜 건 대형그룹이야. 그날부터 지안은 변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코피를 쏟으면서도 책을 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먹듯 외웠어요. 도서관 불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복수를 위한 길은 오직 실력뿐이다. 성공해서 한국에 가야 해. 아빠를 찾아야 해. 성적이 떨어지거나 인종차별로 괴로울 때마다 지아는 모서리가 닳아버린 아빠 사진을 꺼내봤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아빠를 다시 만나겠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석 졸업의 날이 왔어요. 졸업식장에서 지안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전체 수석 김지안.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단상에 오른 지안은 양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안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원망과 감사가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프랑스 검찰청 검사 임용식이 열렸어요. 검은 법복을 입은 지안은 선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서는 국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안은 가슴 안쪽 주머니에 든 아빠 사진을 만졌습니다. 이제 내가 그 법이 되어 아빠를 찾으러 갈게. 그게 지안의 진짜 맹세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보고서가 지안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업 비자금 세탁 관련 국제 수사건입니다. 지안이 서류를 펼쳤어요. 대형그룹.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3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 집무실. 지안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눈을 비볐어요. 밤새 커피만 마시며 일한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며칠 전 긴급회의가 소집됐었죠. 대형그룹이라는 한국 기업의 비자금 3천억 원이 프랑스 금융망에 포착됐다는 보고였어요. 한국과 프랑스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고 지안은 해외 비자금 전문 검사로서 특별 파견을 자원했습니다. 대형그룹. 3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이름이었어요. 지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꼬리를 잡을 기회가 온 거였죠. 검사님, 한국 수사팀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어요.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형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한 유령 회사, 대형글로벌. 그 회사의 서류상 대표를 추적하는 게 지안의 임무였어요. 지안은 이자가 유럽 경제를 교란한 지독한 범죄자라고 확신하며 이미 국제 공조까지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파일 첫 장을 넘겼어요. 피의자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김민혁, 나이 60대 초반, 직업 건설 현장 일용직. 지안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 3천억 원을 세탁한 범죄자가 일용직 노동자라고? 다음 장을 넘기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 수사팀이 보내온 잠복 수사 사진이었어요. 지안은 고급 정장을 입은 재벌 총수의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뜬 것은 전혀 달랐어요. 공사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땀을 흘리는 초라한 노인.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때가 절어 있었고 장갑 낀 손은 거칠어 보였어요. 지안의 시선이 사진 속 노인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 눈, 깊고 슬픈 눈매. 지안은 35년간 매일 밤 꿈에서 그 눈을 마주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확인했던 바로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핏줄만이 알아볼 수 있는 강렬한 느낌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탁! 지안이 쥐고 있던 만년필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에 힘이 풀린 줄도 몰랐습니다. 지안은 반사적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안주머니에는
늘 품고 다니는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아빠 사진. 사진 속에 젊고 따뜻한 아빠가 모니터 속에 늙고 초라한 범죄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괴리감이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듯 가슴을 짓눌렀어요. 으윽. 지아는 신음을 흘리며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아빠, 당신 이름이 김민혁이었어? 그런데 왜 범죄자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아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벽에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평생을 지탱해온 얼음 검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어요. 지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검사였어요. 감정에 휩쓸려 판단을 흐리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아는 관련 자료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검토하고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지아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 지아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손 안의 물건들을 꺼냈어요. 낡은 아빠 사진과 분홍색 딸랑이. 이것만이 아빠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챙그랑. 딸랑이를 살짝 흔들자 맑은 소리가 났어요. 옆 좌석 승객이 힐끗 쳐다봤지만 지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랑이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어요.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아달라고 해야 할까? 35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입국장을 나서며 한국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처음 밟는 조국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수사본부에 합류하기 전 지아는 호텔방에서 홀로 한국 위성 지도를 검색해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서울 강남 일대를 확대해 보았어요. 대형 VIP 실버타운 건설 현장.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는 그곳이었습니다. 지아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있겠지. 35년 동안 나를 찾았을까? 아니면 진작에 잊어버렸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30분의 휴정이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방청석은 여전히 인파로 가득 찼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형그룹 회장은 맨 앞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미 승리를 확신한 표정이었죠. 피고석의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뒤 그의 얼굴에는 체념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지안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인 김민혁이 이 사건의 실질적 범행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피고인의 명의가 대형 그룹에 의해 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회장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지안이 손짓하자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두 개의 화면이 나란히 떴어요. 왼쪽은 건설 현장의 지문 인식 출근 기록, 오른쪽은 유령회사 대형글로벌의 전자 결제 기록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던 오전 10시, 지안이 왼쪽 화면을 가리켰어요. 같은 시각
프랑스에서는 3천억 원의 송금 결제가 김민혁의 이름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의 시간 기록이 확대됐어요. 두 기록의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분신술이라도 있는 겁니까?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펜을 놀렸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민혁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매일 아침 찾아간 곳은 대길 인력이라는 용역 업체였습니다. 건설 현장은 하청, 재하청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민혁은 자신이 일한 곳이 대형 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어요. 35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대형 그룹. 그 회사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하고 있었다니. 지안이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대형 그룹 전략 기획실에서 압수한 내부 문서입니다. 스크린에 문서 한 장이 떴어요. 하청업체 감사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대형 그룹은 하청업체 서류를 검토하다가 김민혁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 회장의 딸 유정과 연루되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바로 그 김민혁임을 확인했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안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형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압수한 내부 메일입니다. 스크린에 이메일 내용이 떴어요. 발신자는 대형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과거 유정과 엮였던 그놈을 찾아냈으니 문제 터지면 버릴 방패로 쓰기 딱 좋다. 법정이 경악에 빠졌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방패. 자신은 그들에게 버릴 방패였던 거예요. 35년 전에 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자신의 인생까지 도용했습니다. 으득득. 민혁의 이가 갈렸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지안이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매년 작성했던 일용직 근로계약서입니다. 스크린에 10페이지가 넘는 계약서가 떴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약관이 보였습니다. 이 계약서 7페이지 42번째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작은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내 복지 및 행정 편의를 위한 포괄적 명의 사용 동의. 법정이 술렁였어요. 피고인은 그저 다음날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 계약서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형그룹은 이 조항을 악용해 피고인을 유령회사 대형글로벌의 대표로 등기했습니다. 민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 그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하려면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한 것뿐이었어요. 지안이 스크린에 2개의 통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왼쪽은 피고인이 평생 품고 살았던 급여 통장입니다. 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종이 통장이죠. 낡은 통장 사진이 보였어요. 민혁이 몇십 년간 품에 넣고 다녔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은행 전산에만 존재하는 비밀 통장입니다. 피고인은 이 통장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두 통장이 나란히 떴어요. 같은 이름, 같은 주민등록번호. 하지만 완전히 다른 통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일용직 계약을 할 때 급여 통장을 만들어야 하니 잠시 맡기라는 말에 신분증과 도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형그룹은 그 도장으로 피고인 몰래 비자금 세탁용 비밀 계좌를 만든 겁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방청석에서 나쁜 놈들 이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세상에 어떤 범죄자가 3천억 원을 가지고도 몇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삽질을 하겠습니까? 지안이 피고석의 민혁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삶을 통째로 도용한 대형 그룹의 범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방청석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형 그룹 법무팀 자리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그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지안이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방청석에 있는 대형그룹 회장에 대해 문서 위조 및 국제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합니다. 순간 법정 뒤쪽에서 형사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대형그룹 회장님, 체포영장입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누구로 보고. 하지만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실크옷 소매 위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회장이 지안을 노려봤습니다. 분노와 굴욕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년이 감히. 지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은 당신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회장이 끌려나가자 대형그룹 법무팀과 전략기획실 직원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어요. 수사를 방해했던 검찰 간부들까지 함께 끌려나갔습니다. 민혁은 피고석에 앉은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일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대형그룹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허탈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안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민혁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딸의 부드러운 손과 맞닿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민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대형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체포된 장면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했어요. 실크 옷 소매 위로 채워지는 수갑, 일그러진 얼굴,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는 뒷모습. 그 장면이 전국 방방곡곡 안방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아이고, 쌤통이다. 결국 다 벌받게 돼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무릎을 치며 속이 뻥 뚫렸어요. 수십 년간 권력을 휘두르던 그 여자가 마침내 법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범 소탕이 시작됐어요. 대형그룹 법무팀, 전략기획실,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회장님이 시킨 일입니다.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경찰서 앞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거드름 피우던 자가 이제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전 모르는 일이에요. 억울합니다. 또 다른 자가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뉴스에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어제는 전략기획실장, 오늘은 법무팀장. 줄줄이 포승줄에 엮여 끌려가는 모습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민혁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장면들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을 방패로 쓰려던 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지안이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5년간 바닥을 기며 살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뒤집히다니.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공범들의 체포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전 국민의 관심이 법원으로 쏠렸습니다. 재판 첫날 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취재진 수백 명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고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대형 회장 엄벌하라.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함성이 법원 건물을 뒤흔들었어요. 그때 호송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거든요. 무릎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며칠 전까지 정장을 입고 법정을 내려다보던 그 여자가 마치 중환자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재판을 받기 힘듭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속지 않았어요. 연기 잘하네, 여우주연상 깜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인간이냐? 분노한 시민 하나가 손에 들고 있던 계란을 던졌어요. 계란이 휠체어 옆 바닥에 떨어져 터졌습니다. 노란 노른자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이 악마야. 사람 인생 망쳐놓고 아픈 척이야? 또 다른 계란이 날아왔어요. 경호원들이 회장을 감싸며 서둘러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 회장은 피고석에 앉아서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사가 질문할 때마다 회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손을 떨고 눈을 감고 때로는 기침을 하며 아픈 척했어요. 피고인, 이 문서에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재판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식의 공방이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안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 내부 문서들, 메신저 기록들. 회장이 아무리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해도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났어요. 1심 선고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은 또다시 인파로 가득 찼어요. 민혁과 지아는 나란히 법정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어요. 민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35년. 아이를 빼앗기고 아버지를 잃고 바닥을 기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 그 세월의 무게가 오늘 이 법정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대형그룹 회장은 앞으로 나오세요.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여전히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어요.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피고인 대형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문서 위조, 국제자금 세탁, 명예 도용, 증거인멸교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탕!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나는 대형그룹 회장이야.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어요. 휠체어에 앉혀 끌고 나가려 하자 회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이럴 순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회장은 형사들에게 끌려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혁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5년 전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 가던 그 여자. 신생아실 앞에서 자신을 짓밟던 그 여자. 혈통 없는 씨는 필요 없다며 비웃던 그 여자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민혁은 알았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요.
유정. 아이가 죽었다는 거짓말에 충격받아 세상을 떠난 유정. 강제로 입양 보내져 낯선 땅에서 차별받으며 자란 지안. 그리고 35년간 그리움 속에서 살았던 자신. 그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순간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지안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민혁은 딸을 바라봤어요. 35년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 당당한 검사가 되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맙다. 아빠를 살려줘서 고마워. 지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민혁과 지안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의 심장 소리. 그 소리가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민혁과 지안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민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이렇게 맑아 보였어요. 유정아, 보고 있어? 우리 지안이가 해냈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우리 딸이 이 아빠를 구해줬어. 민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안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한테 가요. 같이.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법원 앞을 빠져나와 유정이 잠든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고가 끝난 다음 날, 민혁과 지안은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야산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황금빛 들녘을 비추고 있었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작은 마을 어귀에 멈췄습니다. 야트막한 산 아래 조용한 공동묘지가 보였어요. 민혁은 차에서 내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어요. 지안이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아빠. 두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향해 걸었어요. 자갈길을 따라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작은 봉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 박유정 지묘. 비석에 새겨진 이름. 민혁의 걸음이 멈췄어요. 민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비석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거친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유정아, 나왔어. 민혁이 왔어. 손끝이 비석의 차가운 돌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3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우리 지안이, 내가 우리 딸 찾았어. 민혁이 비석을 끌어안았습니다. 35년을 참아온 울음이 짐승 같은 오열이 되어 터졌어요. 그 소리가 산등성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품 안에서 녹슨 분홍색 딸랑이를 꺼내 엄마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챙그랑. 딸랑이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랑 나랑 안 헤어져. 지안이 속삭였어요. 마치 유정이 대답하는 것처럼 딸랑이가 또 한 번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내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분홍 딸랑이가 비석에 기대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지안은 프랑스 검사 출신으로 외국법 자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국제노동과 인권 사건을 전문으로 자문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가 변호사 되면 같이 사무실 하자. 아빠는 노동자들 돕고 나는 국제 사건 맡고. 민혁은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지안이 민혁을 데리고 은행에 갔어요. 아빠, 잠깐 앉아 계세요. 지안이 창구에서 무언가를 처리하더니 통장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민혁의 손에 그 통장을 쥐어줬어요. 이게 뭐야? 민혁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십억 원. 이게 뭔 돈이야? 대형 회장이 아빠 이름으로 가로챘던 대표이사 월급이랑 배당금이에요. 몇 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안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거 다 아빠가 흘린 피눈물 값이야. 이제 돈 걱정은 죽을 때까지 하지 마.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5년간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도 모으지 못한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다니. 은행을 나온 두 사람은 곧장 민혁의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 곰팡내 나는 좁은 방. 민혁이 35년간 살았던 곳이었어요. 민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때가 절은 작업복, 굳어버린 장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장갑. 평생 자신의 몸을 망가뜨렸던 것들이었어요. 민혁은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시원하게 던져 넣었어요. 아빠, 속 시원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민혁은 대답 대신 환하게 웃었어요. 며칠 뒤 지안이 아버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최고급 양복과 구두를 골라 아버지에게 입혀줬어요. 민혁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 35년 전 장래가 촉망되던 그 젊은 법대생의 기품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시멘트 가루 묻은 작업복 대신 반짝이는 양복을 입은 민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안이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아빠, 멋있어요. 민혁은 처음으로 생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사 현장의 구석진 쪽방 대신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집으로 이사했어요. 방 하나는 오로지 민혁을 위한 서재로 꾸며졌습니다. 35년 전엔 돈이 없어 헌책을 봤었어요. 손때 묻은 중고 법전을 헌책방에서 사서 밤새 빨갛게 줄을 그으며 외웠었죠. 그런데 이제는 최신판 법전과 전공 서적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책장 앞에 서서 감격에 젖었어요. 손가락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엔 한 끼 식사비를 아끼려 물로 배를 채우며 공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안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오로지 책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빠, 공부하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아빠의 평생 장학금이야. 지안의 응원에 민혁은 힘을 얻었습니다. 민혁은 35년 전 중퇴했던 대학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학적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입학 절차를 거쳐 복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 민혁은 지안의 도움을 받아 법학적성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프랑스에서 가져온 최신 법률 서적과 한국의 현대 판례들. 아버지는 다시 학생 김민혁으로 돌아갔어요. 퇴근 후 거실. 지안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아빠에게 현대민법과 형법의 쟁점을 강의했습니다. 아빠, 이 부분은 35년 전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잘 들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했어요. 아버지가 어려운 법리를 이해할 때마다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다시 시작한 삶이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법학적성 시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안이 아빠의 도시락 가방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빠, 떨지 말고 실력 발휘하고 와. 고사장 입구에서 지안이 아빠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혁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사장 안. 수많은 젊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백발이 성성한 민혁이 당당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소리가 나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딸랑이. 지안이 몰래 넣어둔 거였어요. 민혁은 딸랑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살짝 흔들자 맑은 소리가 났어요. 챙그랑.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시험 시작 전 그 맑은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유정이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법을 배우려고 하십니까? 민혁은 자신의 손을 내밀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35년간 삽을 쥐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손으로 펜을 쥐고 싶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로스쿨 재학 중에도 실무를 익히기 위해 두 사람은 공익법률사무소 개업을 준비하는 작은 상담 공간을 열었어요. 사무실에는 민혁의 옛 동료였던 건설 현장 인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임금체불, 산재보상, 부당해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민혁을 찾아온 거였어요. 민혁은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 한마디에 인부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혁은 그들을 위해 법률 서류 작성을 도왔고 지아는 그들을 위해 공익변론에 나섰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유정의 사진 앞에는 항상 새 법전이 놓여 있었어요. 민혁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정아, 내가 지안이 지켜주는 법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더 이상 삽을 쥐지 않아도 되는 민혁의 손. 그 손에는 이제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시멘트 가루 대신 잉크 자국. 그것은 새로운 삶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스쿨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날 두 사람은 함께 법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빠, 우리 이제 진짜 사람 살리는 법 공부하자. 민혁은 딸의 손을 꼭 맞잡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의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문득 논어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제 불원유 유필유방.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멀리 떠나지 말고 떠나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혁은 35년간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았고 지아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멀리 떠나갔고 가는 곳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가슴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한 번쯤 안부 전화 한 통 어떨까요? 들으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하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채널 인생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